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전입니다. 네, 오늘은 뉴 제네레이션 라브4 신형 라브4 시승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승 코스는 잠실에서부터 소나미 섬이 있는 춘천까지 왕복 코스입니다. 오프로드를 또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라브4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았죠. 21일까지 약 800대 정도가 사전 계약이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륜 모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륜 구동 모델뿐만 아니라 이륜 구동에 하이브리드가 얹어진 그런 모델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네, 신형 라브4는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가솔린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얹은 트림 하나,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얹은 이륜 모델 하나, 하이브리드의 사륜 모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차량들은 전부 다 사륜에 하이브리드가 얹어진 모델이고요. 제일 상위 트림이죠. 이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4,580만 원이고요. 이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3,930만 원, 그리고 2.5 가솔린 모델은 3,540만 원입니다. 4,600만 원 정도면 일단은 보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네, 우선 라브4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한 SUV로 나온 게 1994년입니다. 1세대 모델이 94년에 나왔고, 그리고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 모델은 좀 특징적인 게 3도어 모델이 함께 나왔었어요. 그리고 3세대가 2006년에 나오고 4세대가 12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2009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토요타 출범과 함께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5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 5세대 모델로 바뀌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한 건데요. TNGA K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형급 라인들의, 그리고 가로 배치한 전륜구동 이런 베이스 모델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죠. 뭐 캠리나 이런 것들도 전보다 길이는 오히려 5mm 정도 짧아졌는데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전폭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외관적으로나 실내에서도 전부 다 넓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토요타가 설명하기에도 이 차량을 30에서 40대 남성 고객을 타겟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좀 더 남성적이고, 그리고 온로드, 오프로드를 전부 다 겸할 수 있는 SUV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5세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직선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전보다 더 각진 모습입니다. 선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우선 뒷좌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장비들 좀 살펴보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게 이 시트백 포켓인데요. 좌측에는 없고 우측에만 있네요. 1단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됐고요. 송풍구랑 USB 단자 2개, 그리고 암레스트랑 여기 컵홀더 2개가 위치를 하고요. 이쪽 도어 쪽에도 컵홀더가 컵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되네요. 시트는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등받이랑 그다음에 방석 모두 푹신푹신한 편이고요. 무릎 공간은 제가 지금 앞좌석을 제가 편하게 앉을 만큼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2개는 딱 들어가네요. 2개가 아마 조금 더 당겨 앉으면 더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발밑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주먹이 거의 2개는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부분에 약간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타입으로 돼서 뒤쪽은 이 루프의 개방감을 느낄 수가 없고요. 대신 옆 창문은 이 뭐 커터 글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측면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선루프가 파노라믹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요 앞좌석 시트 자체가
조금은 큼직해 보여요. 그래서 전방 시야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약간은 좀 시야가 좁은 느낌이고요. 3명이 앉았을 때도 그럭저럭 괜찮을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특히 가운데는 지금 이 차가 4륜 구동이긴 하지만 이 뒷바퀴의 동력은 뒤에 달려있는 모터로 이렇게 구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센터 터널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뒷좌석의 이 시트 포지션이 많이 높지 않아 가지고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룸램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노란색 이 벌브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작감도 약간 옛날 차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아쉽네요. 제가 지금 시트를 제일 눕혀놓은 상태예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데 세워도 지금 옆에서 이만큼 세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만큼 세워도 생각보다 괜찮은 각도예요.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장거리 투어도 갈 만한 각도가 나오는데, 이제 뒤로 최대한 눕히고 나면 정말 편한 각도가 됩니다. 이 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전장이 4600mm, 전폭이 1855mm, 전고 1685, 휠베이스가 2960mm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수치로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와요. 지금 투싼이랑 산타페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는 투싼보다는 좀 크고 산타페보다는 좀 작은 크기입니다. 근데 약간 투싼 쪽에 더 가까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CR-V보다는 조금 크고 닛산 엑스트레이보다는 조금 작고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동소이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가지고 누가 더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직접 앉아 보셔가지고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라브4에는 D4S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일명 다이내믹 포스 엔진이라고도 하죠. 2.5L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7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78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혹은 앞뒤로 모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약 1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는 모터가 합쳐져서 2륜 모델이 218마력, 4륜 모델이 222마력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조금 발생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륜 모델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 모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출력만큼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랑 매칭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ECVT랑 매칭이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1.4km/L고 이 하이브리드 2륜,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 15.9, 15.5km/L입니다. CR-V나 엑스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비에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연비는 이따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CR-V, 엑스트레일, 신형 라브4 이렇게 세 모델이 다 거의 100만원 이내로 차이가 나는 수준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4륜까지 얹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에 경쟁사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많이들 계실 텐데, 2륜 하이브리드가 3,530만원, 그리고 4륜이 4,580만원이에요. 그러면 6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우선 외관에서 차이를 보면, 휠이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2륜 모델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고요. 지금 타고 있는 이 4륜 구동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키 소지하고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무선 충전 시스템, 디스플레이 계기판도 4륜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잘 해놓은 점은 트림에 관계없이 그 안전사양이나 그런 보조사양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LED는 LED인데 이렇게 반사판으로 이루어진 LED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4륜 모델,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토요타의 안전사양들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PCS라고 해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DRCC,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이제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LTA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뿐만 아니라 가운데를 좀 유지를 해주는 기능까지 이렇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렉서스에는 들어갔었는데 UX나 뭐 ES 같은 모델에 먼저 들어갔는데 토요타에는 처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매틱 하이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열의 통풍 시트도 이 사륜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을 살펴보면 우선 크로스 옥타곤 컨셉의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이 팔각형이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서서 맞물려 있는 형태인데, 이게 외관 디자인에도 그렇고 내부에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패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스피커나 아니면 저 앞쪽에 무선 충전하는 곳이나 뭐 여기저기 수납 공간들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후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앞쪽에서 좀 꺾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좀 스무스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 앞쪽까지 와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이렇게 좀 각이 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램프 쪽 같은 경우에도 많이 깎여 있어요. 그리고 뭔가 램프 안에도 이렇게 팔각형을 넣어 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릴은 이제 로고와 이렇게 기존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붙은 형태가 됐고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더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라브4를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많이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많이 검정 플라스틱으로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휠아치 같은 경우는 각진 형태로 어떤 오프로드에 그런 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휠아치도 그 바퀴와 휠아치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바위를 타고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면부와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각지고 램프류도 좀 더 각지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식으로 뭐 여러가지 디자인 측면이나 공력, 성능 이런 것들에서의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한눈에 봤을 때 신형 라브4는 정말 직선을 많이 사용했다, 기존보다. 그리고 조금 이게 오프로드에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차량들이 크롬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 차량은 외관에서 크롬이 뭐 테일램프 쪽에 이렇게 몇몇 군데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검정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면은 범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범피가 있고요. 차가 휘청휘청 되고요. 자, 슬립하는 바퀴는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 범피가 언더 범피 있는 코스에서는 이제 노멀 모드로 먼저 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네, 슬림 보이나요 이게? 네, 슬림대로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도. 지금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풀악셀인가요? 지금 프락셀이. 아, 풀악셀인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트레일 모드로 가졌어요. 가졌는데? 갈 수도 있죠. 네. 네. 트레이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네. 아까랑은 뭐가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주행을 해보시니까? 일단은 네. 이게 슬립 되는 걸 아까는 제어가 전혀 안 되고 네. 계속 이제 헛도는 느낌인데 네. 지금은 슬립은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제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무게를 가볍게 했고, 그래서 연비도 향상이 됐고, 힐 어시스트 기능 확인해 보시고, 자, 지금 완전히 잠시 후에 정차하셨다가, 네. 그리고 발을 떼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직까지도 안 밀렸어요. 그쵸? 3초가 지나니까 조금 밀리죠. 자, 여기는 이제 3회 경사로입니다. 20도 경사 구간이고요. 자, 이 차의 진입각도는 17.5도 정도고요. 램프각은 17도, 탈출각은 1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거 정통 오프로드 SUV는 각도가 훨씬 더 20도 혹은 30도가 넘는 차들이 있긴 있어요. 네. 네,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마치고 이제 다시 잠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일단 먼저 타자마자 느껴지는 건 뒷좌석과의 승차감 차이예요. 앞좌석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인데 저는 뒷좌석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특히 방석에
길이 자체가 조금 더 깁니다, 뒷좌석에. 그래서 앉았을 때 조금 더 편한 어떤 자세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앞좌석 승차감도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뭐 단단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건 롤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고갯길에서 와인딩 로드에서 차를 조금씩 운전을 해보면 기울어짐이 이렇게 크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열의 어떤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선 계기판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어요. 7인치 이제 모니터가 들어간 계기판인데 이 계기판은 시인성도 괜찮고 다양한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 좌측 클러스터에는 파워를 나타내는 바늘이 있고요. 우측에는 뭐 수온계랑 그다음 연료 게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이 디스플레이도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드 말고 다른 모드로 하나 더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 제가 지금은 일반 노멀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색이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묵직해지는 느낌이고요. 노멀이랑 에코 모드는 둘 다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스티어링 감각을 보여줍니다. 트레일 모드를 키게 되면 뭐 바퀴가 슬립이 일어나다던가 그럴 때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레일 모드 키지 않은 상태로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는 바퀴 슬립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이제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헛도는 바퀴에 계속 동력이 가니까. 근데 이제 트레일 모드를 키게 되면 마치 전자식 디퍼렌셜 그 LSD가 들어간 것처럼 슬립이 걸리는 데를 제외한 다른 바퀴에 이제 동력을 전달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두 바퀴가 빠졌을 때 이렇게 나머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델은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 바퀴에 최대 토크를, 과거에는 60%였는데 신형 라브4에는 80%까지 토크를 후륜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센터 모니터도 7인치인데요 만듦새가 투박해요. 여기 베젤도 굉장히 넓고 위쪽에 CD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뒤편에도 꼭 마치 옛날 브라운관 TV를 보듯이 굉장히 뒤로 두텁게 이렇게 플라스틱이 달려 있습니다. 버튼들이 굉장히 조그매요. 이게 옛날에 보던 뭐 라디오 버튼 이런 느낌인데 뭐 조작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보기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은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표출해주는 능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입차의 내비게이션이 엉망인 걸 이렇게 감안을 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 모니터가 빛이 비칠 때는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때는 괜찮은데 빛이 이쪽 측면 측 후방 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가 반사가 돼서 좀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데 버튼들은 특히 이 공조장치 버튼 정말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끼워놓은 것처럼 뭐 고무로 된 재질을 이렇게 둘러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작하기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정말 안 보고도 손을 쓱 하면 안 걸릴 수가 없는 위치에 크게 나와 있어서 조작하기엔 좋지만 보기에는 조금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통풍 시트까지도 1열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은 그냥 더미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주니까 뭐 편의 사양은 1열에는 충분한 편의 사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부츠 타입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이런 파킹 오토홀드 버튼,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뒷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팔이랑 멀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많이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하거나 할 때는 전 후진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앉아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차가 아주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리네요. 토요타 측의 말을 들어보니까 좌측에 이 배치한 이유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조작해 가면서 뭐 스포츠 모드도 조작하고
난 뭐 트레일 모드도 쓰고 이러면서 다녀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좌측으로 배치한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 내수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원가 절감이나 뭐 이렇게 생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가죽 질도 괜찮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종하는 많은 정보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좌측편에 좌측에 위치를 하고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차선 이탈 보조 뭐 이런 장치들이 우측에 위치를 합니다.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시야가 정말 좋아요. 뒷좌석에서는 그렇게 시야가 측면 시야는 물론 좋지만 전방이나 이런 시야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1열에 앉으면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앞유리 이 앞쪽에 삼각창을 내놨죠. 이 지금 사이드 미러를 도어 쪽에 붙이면서 삼각창을 내놔서 저쪽 부분에도 시야가 더 넓어졌고 유리도 꽤 큼지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요즘 이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 따른 어떤 공기 저항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덕분에 굉장히 광활한 사이드 미러의 시야를 볼 수가 있고요. 토요타 측은 이 라브4를 개발하면서 집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력 성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이드 미러의 공력 성능보다는 언더 패널 쪽에 언더커버를 잘 평평하게 이렇게 비치를 해서 특히 고속에서의 그 연비를 많이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15km가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출발하면서 연비 체크를 하려고 이제 트립을 초기화를 시켰는데 이따가 잠실에 도착하면 과연 연비가 몇 킬로가 나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부드럽게 작동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인 키핑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을 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차선을 넘기기 위해서 스티어링을 살짝 돌려봐도 이렇게 재빠르게 다시 잡아주고 그게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냥 손을 놓고 타면 안 되겠지만 손을 놔도 어느 정도 곡선 구간까지는 부드럽게 작동을 하니까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절음은 그냥 기대한 만큼입니다. 뭐 아주 좋거나 아주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그냥 뭐 100km, 110km 정도로 왔다 갔다 해도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고요. 메모리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향 원터치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인데 의외로 이렇게 조금 투박한 실내 모습이나 이 위쪽 스위치도 보면은 뭔가 조금 만듦새가 좋진 않아요. 그냥 플라스틱. 그리고 뭐 여기 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벌브 타입의 이렇게 램프가 앞뒤에 전부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만 신경을 더 써줬으면 훨씬 더 좋은 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점들이 조금씩 아쉽습니다. 차량의 기본기, 어떤 지금 성능이나 연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저런 룸램프 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점수를 깎아먹는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열선도 있고요. 50km가량을 주행을 했는데 거의 다 고속도로였어요. 현재로는 17.6km/L가 나왔으니까 아마 고속주행만 하신다 하면은 뭐 20km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차는 시내주행에서 연비가 훨씬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립을 초기화를 하고 막히는 구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막히는 도로 반, 안 막힌 도로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km 정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비가 21.5km가 나왔네요. 역시 막히는 구간에 오니까 하이브리드답게 좀 더 높아진 연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면서 조금 단점으로 꼽힌 게 이 무선 충전 이 패드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은 잘 되는데 차가 움직이면서 이 스마트폰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중앙이 아닌 다른 데에 조금 위치를 하게 되면 계속 충전이 안 되고 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지금처럼 이러는 경우가 생기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용 패밀리 SUV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편의 사양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그렇고요. 가격이 4천만 원 중반대를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륜 모델이
3천만 원, 3,9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옵션에 대한 욕심을 좀 줄이고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연비나 아니면은 안전사양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옵션을 조금만, 옵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다면 하이브리드의 이륜 모델, 이 모델이 가장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